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캠핑카를 선정할 때 과연 그 큰 차가 좋을까 또 작은 차가 좋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고 함께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목적은 이제 캠핑이 아니고, 일반 캠핑이 아니고 장기간 그리고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4시즌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추운 동계부터 진흙길, 모래길, 자갓길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운행과, 그리고 이제 장기간 아닙니까, 그쵸? 이게 뭐 3박 4일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차가 크면은 당연히 그 안에다가 우리가 사계절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를 하고, 또 차 높이가 높으면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 생활하기가 또 좀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큰 차가 좋죠. 허나 세상에 뭐 다 공평하지 않죠. 다 뭐 크면 또 나쁜 게 있고 또 작으면 또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작은 차를 선정을 했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은 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봐야 돼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파킹장의 규모가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그 파킹장 스페이스가 6m, 차 길이 6m, 폭 2.5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5대양 6대륙을 이제 건너다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이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페리 말고, 물론 이제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를 가실 때는 이제 모나코 쪽으로 해서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가는 페리도 있고요. 또 이태리 남쪽에서 그 뭡니까, 튜니스로 가는 또 페리도 하루 3차례씩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쪽을 이용을 해서 또 아프리카 대륙까지 건너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세아니아나 그리고 북미나 남미의 대륙을 건너오기 위해서는 불가분 우리가 컨테이너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서 단독으로 갈 때에는 20피트, 그리고 같이 이제 나누어서 갈 때에는 이제 40피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는 이제 대개 그 크기가, 이 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일단 20피트로 보게 되면 길이가 5.86m, 대개 이제 차가 5m나 5m 조금 넘으면은 뭐 큰 무리가 없어요. 앞에다가 이제 뭐 같이 붙여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폭입니다. 차의 폭 2.35m이죠. 2.35m고 높이가 2.7m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되게 한 2.5m 이하의 그런 차가 돼야지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게 되면은 그랜드 스타렉스가 거의 딱 맞는 차일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작은 차라고 보고, 그 차보다도 더 크게 되면은 지붕이 걸린다든지 폭이 넓어서 들어가질 않는다든지, 또 길이가 길어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조그만한 뭐 오토바이하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이제 차량을 선정을 할 때 일단 해상 루트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텔스예요. 스텔스는 안전 문제하고 매우 직결이 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차량이면은 스텔스가 매우 용이하죠. 누가 보아도 승용차로 보이는 게 가급적 좋고요. 또 뭐 외관에다가 뭐 무슨 어닝이라든지 뭐 솔라 패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루프탑 뭐 이렇게 자는 거라든지, 그 위에다가 무슨 또 루프 캐리어 같은 거 달고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눈에 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큰 차는 뭐 어쩔 수 없이 딱 보면은 캠핑카라는 거를 표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붙어 있고 뭐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큰 차보다도 작은 차가 훨씬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다니기에는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 스텔스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은 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차 문제예요. 주차.
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데는 뭐 골목이나 도시 같은 데서나 이런 데는 차량 자기 자리가 있어야 차량 허가가 나오고 이러는 나라들이 또 있고, 또는 이제 중남미 같은 데나 이게 안데스 산맥이나 또 가게 되면은 주차 자리가 아주 협소하고 너무 비탈길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조그마한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 자리가 또 더더욱이나 이제 협소하죠. 그래서 주차를 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차를 하다가 백업을 하다가 옆차를 긁은다든지, 아무래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인사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죠, 큰 차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서 아무래도 작은 차가 낫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로는 차박이에요. 이제 매일 운행하다가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도 뭐 노지 차박이네, 뭐 무슨 저 캠핑장, 오토 캠핑이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가면은 돈 내라. 당연히 돈을 내야죠. 근데 그 뭐 멋진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그 캠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기서 안 주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중적이죠. 큰 차는 타고 싶고 작은 주차비를 내기가 좀 아깝고 이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2, 3일 차박을 갔다 오는데도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달을 외지에서 먹고 자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잘 통하지도 않는 언어를 가지고 캠핑장을 막 예약을 하고 들어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캠핑장에 들어가서 있냐 없냐 하게 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차박 떠돌이가 되기가 이제 십상이고 그래요. 그래서 매 그 예약을 해도 스트레스가 받고 달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용, 즉 스테이트나 페더럴에서 하는 그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개 한 40불 정도 내외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시설이 좀 돼 있고, 예를 들어 샤워장, 뭐 와이파이, 뭐 쓰레기장, 뭐 물도 주고 이제 이런 데는 뭐 60에서 한 80불 정도 갈 겁니다. 차량에. 그 사이트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지 않은 이제 비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작은 차로 했습니다. 작은 차로 하게 되면은 노지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점,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오픈하는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체육관, 그 다음에 월마트, 뭐 술집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 뭐 그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 주차장 안에 그냥 가서 내가 손님인 척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제 차박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에 이제 스텔스가 있으면은, 스텔스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주 차박하는 데는 그야말로 신경 안 쓰고 어디 가서 자든지 신경 안 쓰고 하루를 즐겁게 이제 여행을 하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랬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태국이나 또 남미 어든지 간에 이렇게 그 차량이 기본 그 교통수단이 아닌 데는 대부분 다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이 안전 운전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은 큰 차예요. 뭐 그렇게 조금 뭐 그렇게 큰 차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제거보다 좀 큰 차인데, 산지에서 올라가다가 그 이 헛바퀴가 도니까 자갈길에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계곡 밑에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중에 차가 거의 반파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은 다치진 않았는데 좌우지간에 뒤에서 이렇게 그 백업을 이제 그 파트너가 이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뭐 이것저것 보다가 뒷부분에 차 뒷바퀴가 벼락에 떨어져가지고 4m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크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끔찍하게 얘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 운전에, 안전운전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차고가 높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고가 좀 높아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안에서 참 좋지요. 뭐 샤워장도 많다 다 좋은데, 그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미국의 로키 산맥이나
또 남미 안데스산맥 같이 이 그 비포장 도로에 길이 엄청 와인딩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꺾거든요. 그리고 내리막길이고 이제 그런 데에서 바람까지 불고 그러면은 차가 휘청휘청하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컨테이너죠. 그러니까 큰 트럭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놈도 쓰러져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차량이 크게 되면은 그런 이제 운전 안전 사고가 매우 이제 걱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또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차를 디젤 차를 살까 휘발유 차를 살까 요런 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은 디젤은 일단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싸거나 같거나 대부분 비싸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수치로 봐서 디젤 값이 대부분 휘발유 값보다 좀 비싸요. 조금 비싸.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제가 있는 경우는 4불 9전이에요. 휘발유 1갤런에 3.6리터에. 그런데 제일 싼 그 디젤이 지금 4불 79전이었어요. 70센트 정도 더 비싸요. 대부분 나라에서 디젤이 좀 비싸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디젤이 있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 뭐 MDF인가요? 그거를 장착을 해서 배연가스가 적어야 되는데 제3국에 가시게 되면은 MDF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특별히 산악지역이나 노지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스탄 국가나 한번 사이베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MDF가 많이 떨어졌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이 있고 해서 휘발유 차를 구하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이제 구입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가 아무래도 좀 작은 차죠. 큰 차는 뭐 이렇게 트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특별히 그 캠핑카로 쓸 수 있는 차들은 대부분 좀 크게 나와 있는데 그런 차들은 이제 국경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부품을 구하기가 난망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 스타렉스다 그러면은 남미에 좀 있어요. 남미에.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뭐 스타리아다. 그건 부품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작은 차례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앞 유리창문이 강도한테 뭐 해가지고 앞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그 이렇게 부피도 적지도 않는 그거 어디 가서 구해요? 그렇다고 앞에 유리창을 뭐 비닐로 이렇게 막고 다닐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등등 여행하다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게 내 차에 만약에 어디가 고장이 나면은 부품 수급이 원활한가. 대부분 한번 부품이 없게 되면은 체류 1개월은 기본입니다. 뭐 부품 수입을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또 둘째치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건 둘째치고 일단 여행이 가다가 말고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지체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품을 구하기가 좀 용이한 차량을 구하는 게 좋지. 뭐 한국에서 있는 차량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토요타를 샀죠. 토요타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부품 딜러망도 많고 또 차가 해외 수출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연고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작은 차를 구입을 했고요. 진짜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이제 이유는 뭐냐? 경비 문제예요. 경비 문제. 경비 문제인데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얼마만큼 그 경비 문제가 휘발유죠. 연료 문제가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현재 제 차는 12만 8천 마일을 오늘까지 운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약 얼마냐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는 6기통에 3,500cc 298 호스파워예요. 한 300마력 되죠.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한 11.8km 정도고 도시에서는 한 7.6km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하이웨이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시내 운행은 전체적으로 적죠. 그래서 대충 제가 생각에는 한 10.5마일 정도가 평균
10.5km per 리터가 아마 제 운행 기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후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더 가야 될 지금 게 북미하고 남미는 이제 얼추 끝냈습니다만은 한국, 일본 가야지요. 유라시아 가야지요. 유럽 58개국 돌아야지요. 아프리카 58개국 돌아야지요. 중동 가야지요. 인도하고 그다음에 뭐 스탄 국가 뭐 이쪽으로 가야지요. 동남아시아 돌아야지요. 오세아니아까지 가야 사실 이제 거의 이 세상의 대부분을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더 가야 될 그 총 마일수가 한 70만 킬로미터, 70만 킬로미터 정도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남북미 두 개에서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한 70만 킬로미터 정도 가야 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주에 계신 그 아시는 분이 이 호주의 그 차량을 랜드로버를 차체는 랜드로버고 그걸 이제 카탑은 이제 전부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식당차 모양 생겼어요. 그거가 시내에서 약 한 5.5km per 리터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산악 지역에서도 그렇대요. 그냥 거의 5.5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견주어 봤을 때 제 차가 11km per 리터 그리고 그 차가 5.5km per 리터니까 시에나가 약 한 리터당 2배 정도 제가 더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전 뭐 사람들마다 운행 스타일이나 다르겠지만은 약 한 70만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을 한다.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11km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값이 리터당 1,465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갤런에 4달러 그 정도에서 뚝딱뚝딱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70만 킬로미터를 완파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가스 비용이 9,33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디젤 차에다가 조금 제 차보다 조금 큰데 약간 올드하죠. 이 차 기준으로 리터당 5.5마일을 달리는 차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구를 이렇게 이제 이 세계 여행을 다 끝내려면은 약 1억 8,65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차를 어떤 걸 고치느냐에 따라서 짧은 거리 캠핑 가는 데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지구를 이제 그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닌다 했을 때에는 이 두 차의 기름값 차이만도 9,4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차 한 대 값이죠. 아주 좋은 차, 새 차나 뭐 웬만한 차 두 대 값 차이 정도의 기름값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려보다가 지금 당장에는 괜찮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장기전이고 마라톤 아닙니까, 그죠? 오버랜딩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어떻게 작은 체급으로 불편해요. 조그만 차 갖고 있어서 아주 불편해요. 장소가 좁으니까 항상 마음에 나도 좀 서서 다니면서 요리 좀 했으면 좋겠다, 큰 차에서 하는 욕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 저는 작은 차로 낙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뒤에 저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오버랜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일본에라도 좀 갔다 오세요. 일본에라도. 왜냐면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서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차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는 하루 이틀 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나름대로 해외 전지훈련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나 필요한 점들을 다시 백업을 하고 해서 이제 장거리 세계 여행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써니였습니다.